중국 역사여행 제15강은 도광양회입니다. 이 뜻은요, 밖으로 능력을 드러내지 않고 실력을 기르면서 미래를 준비한다라고 하는 한자 성어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는 중국 공산당의 형성과 역사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자, 이건 도광양회는 누가 말했냐라고 하면 흔히 신중국의 창시자 하면 보택동이라는 사람을 이야기하고요. 새로운 시대를 연 인물라고 하면 등소평을 흔히 이야기합니다. 지금 중국에서 가장 존경받는 사람이 누구냐라고 한다면 오히려 보택동보다는 등소평이 아닐까 싶기도 한데요. 이 도광양해를 등소평이 1992년 1월 남순강화에서 발표했습니다. 밖으로 능력을 드러내지 않고 실력을 기르자. 92년이면 바로 개혁개방을 시작할 때거든요. 그래서 국제 정세가 어떻게 형성되었고 또 변화가는지 냉혹하게 관찰해야 하고 내부 질서와 역량을 공고히 하고 중국의 국력과 이익을 고려해 침착하게 상황에 대처하며 밖으로 능력을 드러내지 않고 실력을 기르면서 능력이 없는 듯 낮은 기조를 유지하는 데 능숙해야 하고 절대로 앞에 나서서 우두머리가 되려 하지 말되 꼭 해야만 일은 한다. 이것이 92년부터 최근까지의 중국 공산당, 중국을 이끄는 지도자들의 생각이었습니다. 근데 요즘은 이 도광양해를 좀 무시하고 자신을 좀 드러내는 경향이 있죠. 그것 때문에 미국과의 패권 전쟁이 일어나고 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 중국을 이끌어가는 중국 공산당은 어떻게 형성되었는가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기 위해서는 전치대였던 청의 멸망부터 이야기를 해야 되겠죠. 1912년에 발생을 했던 신해혁명으로 공식적으로 청이 멸망을 합니다. 물론 그 전 한 30년 전부터 이미 청왕조는 국가를 다스릴 능력을 잃게 되고요. 여러 지역에서 봉기가 일어나죠. 이 중국 역사는 항상 왕조 말에 일어나면 농민 봉기가 일어나서 지방을 다스릴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죠. 그래서 가장 마지막 황제였던 푸이가 북경에서 만주 쪽으로 쫓겨가면서 청나라는 멸망을 하게 됩니다. 자, 1912년 이후에 등장한 인물이 우리 순원 또는 손문이라고 하죠. 중국에서는 이 사람을 좀 상당히 높이 칭하기 때문에 손문이라고 안 부르고요. 손중산 이렇게 불러요. 이 사람의 호가 중산이기 때문에. 그래서 남경에 가면 중산릉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은 1912년 신해혁명 이후에 중화민국 임시 대총통을 맡고 그로부터 7년 후에는 중국 국민당을 창당을 합니다. 그리고 1925년 베이징에서 사망을 하죠. 자, 이 사람이 국민당을 창당을 해서 새로운 나라를 건국을 했지만 여전히 이 중국 역사에 흔히 있었던 군벌 시대로 이제 돌아갔습니다. 그러니까 이 합구필분 분구필 합에서 항상 통일제국이 있고 그다음에 분열이 바로 일어나잖아요. 그 통일제국이 멸망하기 직전부터 이 군벌 시대는 늘 반복되어 왔거든요. 다시 20세기 초반에 군벌 시대가 이렇게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중화민국과 국민당이 남경을 수도로 해서 들어섰지만 여전히 다른 지역에는 군벌들이 많이 있었다고 하는 거죠. 산사성 지역에 서남 군벌이 있고 그다음에 산서 군벌, 북경 지역에 북양 군벌, 만주 군벌이 있는데 이 장장님이라는 사람이 만주 지역을 차지해서 있었던 시대. 그다음에 오늘날 신강 위구르 자치구에는 동투르키스탄 지역이 있었죠. 그러다가 잠시 여기 5년 동안 동투르키스탄 공화국이 생기기도 했었습니다. 이렇게 1912년부터 1945년 아니면 1949년 공산당이 전국을 통일할 때까지 군벌 시대가 이어졌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자, 그러고 나서 중요한 사건이 제1차 국공합작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중국 공산당은요, 1920년 8월에 상하이에서 탄생을 했습니다. 소련의 지도로 만들어졌죠. 그리고 20년에 공산당이 창당을 하고요. 21년에는 공산당 당대회를 했는데 그때 이제 주요 인물들은 천두슈, 마오쩌둥, 라자오, 리다, 마오둔 이런 사람이고요. 당시 마오쩌둥은 이제 청년이었죠. 그러다가 1924년에 있었던 사건이 국공합작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중국 공산당과 국민당이 협력을 해서 뭘 하냐? 바로 여전히 군벌이 있잖아요. 특히 북양 군벌 이런 사람들을 공동으로 물리치자 이런 의미에서 합작을 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 국민당은 이제 순원에 의해서 창시가 됐고 그러다가 이제 1924년 삼민주의 강령을 채택하면서 이 공산당과 협력을 통해서 북벌, 흔히 북벌이라 말해지는데 이 북경 지역을 공략하기 위해서 국공합작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러다가 점차적으로 국민당은 세력이 커지고 하니까 합작을 했던 공산당을 이제 몰아내게 되죠. 그래서 또 이제 국공내전이 발발을 합니다. 그래서 1927년 국공내전이 발발을 하고 그러고 나서 1931년이 되면 중화 소비에트 공화국이 강사성이 만들어지고 그러고 나서 3년 동안 장정이 벌어져서 후에 산사성 예난으로 가게 됩니다. 국민당과 공산당은 처음에 약했을 때는 서로 합작을 해서 힘을 합쳤다가 국민당이 점차 힘을 얻고 거의 중국의 동해안 지역을 다 차지하다 보니까 공산당을 서쪽으로 몰아냈던 사건이 바로 장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 홍군과 모태동의 대장정이라는 사건이 굉장히 유명하죠. 공산당의 군대를 홍군이라고 흔히 불렀고요. 그 시작은 1934년 10월 중화 소비에트 수도 루이진에서 이제 출발합니다. 그래서 몇 번의 혈투를 거치죠. 그리고 1935년 1월이 되면 모택동이 그 군대를 이끌고 도망가는 와중에 권력을 장악합니다. 모택동이 그 전까지는 1인자가 아니었는데 상당히 그 전투에서 지략이 좀 있었어요. 그래서 여기서 1인자로 등장을 하고 많은 군대를 이끌고 산간 지역으로 도망을 갑니다. 그러니까 이 평야 지역에는 국민당군이 워낙 이 비행기도 있고 대포도 있고 여러 가지 화력이 셌기 때문에 공산당이 당해내지 못했어요. 그래서 그거를 이겨내기 위해서 산길로 가는 거죠. 여기 귀주성, 운남성 험한 산길을 넘어서 3,000m의 산을 넘어서 가다가 뭐 장강을 도하기도 하고 대설산을 넘기도 하고 하면서 사천성을 멀리 우회를 해서 어디로 가냐면 1936년 10월에 산사성의 예난으로 근거지를 집결을 하게 됩니다. 아무래도 북쪽 지역은 이 국민당군의 영향력이 약하니까 그쪽으로 도망간 거죠. 근데 이 대장정에 의해서 처음에 홍군 1, 2, 4방면군 30만 명이 출발했는데 결국은 나중에 예난까지 간 건 처음에 30만 명 중에서는 한 7천 명 정도밖에 없었다고 그러고요. 중간중간 사람들이 좀 포함이 되어져서 겨우 이제 3만 명만 생존을 하게 되었던 이 중국 공산당한테는 어마어마한 사건이었던 거죠. 그렇게 해서 연안에 집결했던 모택동이 살았던 곳입니다. 연안 여기 황토고원이거든요. 그래서 비도 많이 안 오기 때문에 그 황토고원에 언덕에 굴을 뚫고 이렇게 집을 지어서 이제 살았던 거죠. 문 하나는 사무실이고 그 옆은 집이고 뭐 이런 것들이 모택동이 살았던 토굴집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지금 뭐 거의 뭐 문화재로 이제 지키고 있죠. 자, 그러고 나서 이 국민당과 이 공산당 간에 있었던 아주 중요한 사건이 1936년 12월에 있었던 시안사변입니다. 여기 시안을 지키고 있던 사람이 장쉐랑이라고 하는 사람인데요. 이 장쉐랑은 원래 만주의 군벌이었던 이 장장님이라는 사람의 아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장장님이 만주를 전부 지배하고 있었죠. 우리 놈놈놈이라는 영화를 보신 분이 계실 거예요. 거기 세 명의 주인공 있잖아요. 그래서 막 말 타고 청소하잖아요. 그게 바로 일본군이 만주를 점령하기 전에 그 군벌이 지배하고 있던 시절의 만주였습니다. 그때 이제 장장님이 거기 있었는데 1931년에 일본군이 만주사변을 일으키면서 만주를 전부 일본 땅으로 만들어요. 그러다 보니까 장쉐랑은 아버지의 영토를 다 잃어버리고 유학을 갔다 돌아와서 일부 그 만주에서 있었던 아버지의 군대, 그걸 동북군이라고 불렀는데요. 동북군을 이동을 시켜가지고 지금의 시안 지역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장쉐랑이 이제 대장이고 동북군이 있었으면서 이 동북군은 예난의 공산군과 치열한 이제 싸움을 벌이고 있었던 거죠. 이 동북군은 남경에 있는 국민당 정부에 협력을 해가지고 한 편이었어요. 그래서 이 공산군을 거의 멸망의 지경까지 몰아세우고 있었는데 어느 날 이 장쉐랑인 사람이 국민당의 장개석이 시안에 방문하러 왔을 때 장개석을 화청지라고 하는 옛날에 양귀비가 목격했다고 하는 그곳에 감금을 합니다. 그러면서 협박을 하죠.
우리 더 이상 저 공산당과 싸우지 말고 지금 만주를 지금 일본한테 빼앗겼는데 저 일본군하고 싸워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강력하게 요구를 합니다. 그래서 이 장개석이 여기에 17일간 감금이 되어 있었어요. 그러면서 계속 우린 왜 같은 중국인끼리 이렇게 싸우고 있느냐. 그래서 공산당하고 하지 말고 일본군하고 싸우자라고 주장을 해서 결국은 장개석이 17일 감금 이후에 그럼 알았다. 너의 주장에 따르겠다라고 해놓고 돌아가죠. 시안에서 비행기를 타고 남경으로 돌아갑니다. 자, 그러면 장세랑은 사실 장개석을 죽일 수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왜 안 죽였느냐라고 나중에 물어봤더니 장개석의 아내가 숭매령인데 숭매령을 자기도 옛날에 한때는 좋아했었다. 그래서 이 숭매령을 과부로 만들 수 없었다. 그래가지고 안 죽였다고 하는데 어쨌든 이 사건으로 인해서 나중에 장세랑은 장개석한테 잡혀가지고 오랫동안 구금이 됩니다. 그리고 이 대륙을 잃어버리고 대만으로 쫓겨갔을 때도 계속 데리고 가요. 그래서 대만에 오랫동안 갇혀 있다가 나중에 90세가 넘어가지고 풀려납니다. 그리고 하와이로 가서 거의 100살에 죽어요. 엄청나게 오래 살죠. 근데 어쨌든 이 장세량이 일으켰던 시안사업에는요, 전세를 확 뒤집습니다. 그때 시안사업을 일으키지 않고 장개석의 중앙군이 상당히 강력했거든요. 중앙군이 공산당을 공격을 했으면 공산당이 아마 다 망했을지도 모르는데 어쨌든 이 시안사변으로 인해서 모택동이 이끌던 공산당은 한숨을 돌리게 되고 생명을 유지하게 되죠. 근데 거기에 결정적으로 영향을 줬던 이제 사건들이 일본군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1931년에 만주사변을 일으켜가지고 만주가 일본은 딱 된 다음에 일본 군부는 그대로 멈추고 싶었지 않았던 거예요. 더 영토를 넓히고 더 싸움을 했으면 좋겠다라고 해가지고 1937년 7월에 북경에 와가지고 노구교 사건을 일으킵니다. 그러니까 북경의 노구교를 경계로 일본군과 국민당군이 대치를 하고 있었는데 거기 일본군 병사 하나가 사라졌어요. 그래서 그 사라진 거를 이 중국군이 납치해간 것이다라고 막 요구하면서 결국은 전쟁이 시작되죠. 아마 핑계거리였겠죠. 공격하고 싶은데 뭔가 빌미를 만든 거죠. 그래서 일본군이 8월 29일 날 북경을 함락을 하고 12월이 되면 상해로 공격을 하고 해서 남경까지 점령을 합니다. 그래서 1937년 12월에 그 유명한 남경 대학살 사건이 이제 벌어집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중일 전쟁이 일어나게 된 거죠. 자, 그럼 중일 전쟁의 지도를 보면 이렇습니다. 일본군은 주로 동해안 지역에 교통이 편리한 곳을 일본군이 강력한 화력으로 점령을 했고요. 그다음에 강 위주로 점령을 하죠. 그러니까 이 장강에서 큰 배를 타고 다니면서 거의 우한까지도 일본군의 영향력 하에 있게 됩니다. 그래서 만주에서부터 중국 동부를 일본 땅으로 했던 이런 사건. 그리고 나서 일본이 동남아까지도 자신들의 영역을 하고 거기서 물자 부족 뭐 이런 문제 아니면 필리핀을 점령을 했는데 그 필리핀을 돕는 미군들을 어떤 보급선을 끊기 위한 여러 가지 뭐 목적으로 하와이를 공격하고 뭐 이렇게 이제 이 중일 전쟁은 이어지게 되죠. 그래서 태평양 전쟁까지 확대되게 되는 게 바로 이 중일 전쟁의 이야기였습니다. 이때 모택동 공산당 정부는 예난에 있었고요. 그다음에 장개석 정부는 원래 남경에서 우한으로 이전했다가 지금의 중경까지 쫓겨가게 됩니다. 자, 요 사건이 1945년까지 이어지죠. 이게 2차 대전인데 1943년이 되면 거의 일본군의 패전으로 귀결이 되는 것처럼 보이죠. 가운데가 루즈벨트고요. 오른쪽이 처칠, 맨 왼쪽이 장개석인데 이 세 사람이 모여서 카이로 선언을 하죠. 그래서 일본군이 탈취한 여러 섬, 그다음에 만주, 타이완 뭐 이런 것들을 중화민국이 반환하고 모든 세력에서 일본군을 축출한다. 그리고 한반도를 자유의 땅으로 한다. 이게 이제 카이로 회담에서 주로 나눴던 이야기였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1945년에 일본이 패망을 하고 일본이 물러나죠. 근데 그 물러난 때부터 사실은 비극이 또 시작이 되는데 한반도와 중국의 권력의 공백 상태가 발생을 하죠. 자, 그러면서 그 공백을 누가 메꾸냐? 북쪽에서는 소련군이 내려오고 남쪽에서는 미군이 진출하죠. 그래서 남북이 분리가 되고 그다음에 중국 대륙에서는 북쪽에는 공산당이 주로 차지하게 되고 남쪽에는 장개석 국민당이 차지하게 됩니다. 특히 1945년부터 49년까지 공산당과 국민당군이 내전을 벌입니다.
물론 한반도에서는 그때 여러 가지 혼란들이 있었겠죠. 공산당과 싸움, 48년대 독립 여러 일들이 벌어졌고, 일본에서는 과연 이 전범들을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 뭐 이런 이야기들, 그다음에 미국 입장에서는 공산화가 점점 심각해져 가고 있는데 만주 지역에 점령했던 소련군, 그다음에 모택동 정부가 국민당 군대를 점점점 이기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대륙이 공산화되면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거에 대한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었던 거죠. 근데 결국은 모택동 정부가 이 대륙을 전부 이기게 됩니다. 그래서 대륙, 그다음에 만주는 공산화가 되고요. 장개석의 국민당 군대는 해안 지역과 대만을 자신들의 영역으로 해서 결국은 최종적으로 대륙은 공산화가 완료가 되고 대만이 중화민국의 땅이 되는 거죠. 이게 현대 중국의 삼국시대라고 평하는 시대였습니다. 1949년부터 1953년까지 이 시대였던 거죠. 자, 이때 1950년도에 발생한 사건이 있죠. 6.25 사변. 그리고 1951년도에 중국이 한반도에 침입하는 이런 사건이 있었죠. 자, 그렇다면 중국은 이 한반도에 왜 진군을 했는가? 뭐에 대한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는데요. 그 당시에 만주에는 물론 공산당의 하나 일파이긴 했는데 가오강이라는 사람이 권력을 쥐고 있었다 그래요. 그래서 이 가오강의 힘을 빼기 위해서 한반도를 진주한 게 아니냐 뭐 이런 썰도 있습니다. 한반도에 진주한 상당수의 중국 공산당군은요, 이 가오강의 만주군이었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있고요. 그다음에 북한군에는 과거에 만주에서 일본군과 싸우던 아주 경력이 많은 이런 사람들이 있었다고도 그러고요. 그게 한 10만 명이 됐었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1950년 1월쯤 되면 만주 공산군에 포함되어 있었던 많은 북한 사람들이 제대를 해가지고 북한으로 돌아갔고 그 사람들이 주축이 돼가지고 6월 25일 날 남침을 하게 되는 그런 일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자, 이때 있었던 유명한 사건이 1950년 11월 25일 날 모택동의 아들인 마오얀닝이 평안북도 동창군 대유동 동굴에서 미군의 폭격에 의해 사망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모택동의 아들이 하나밖에 없었는데요. 이 외아들을 한반도에 보냈는데 그 아들이 미군에 의해서 죽게 되는 거죠. 그게 바로 중국과 북한의 혈맹 관계가 맺어지는 아주 중요한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중국이 북한을 도와주겠다고 전쟁에 참가를 했는데 그때 외아들인 마오얀이 거기서 죽었으니 여기 김일성 입장에서는 얼마나 미안했겠어요. 요 사진이요. 1954년 9월 말에 베이징에서 모택동과 김일성이 만나는 사건이에요. 김일성 입장에서는 중국 공산당이 엄청 고맙고 그다음에 미안하기도 하고요. 외아들 이렇게 했으니까. 김일성이 살았을 당시에는요. 어마어마하게 가까운 그런 사이. 였었던 거죠. 그러니까 모택동이 비슷한 시기에 또 권력을 쥐고 있었으니까 서로 혈맹 관계를 맺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던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중국 공산당은 대륙을 다 차지하게 되고요. 중화민국은 대만으로 가게 되는 이제 사건이 되었죠. 그리고 일어났던 아주 유명한 공산당의 특히 모택동의 과오라고 평가되는 대약진 운동이 있습니다. 1958년도부터 60년까지 3년간 있었던 일인데요. 그러니까 1953년도에 이제 전쟁이 끝나고 새로운 시대로 열렸는데 모택동과 그 중국 공산당 입장에서는 나라는 크긴 한데 지금 워낙 가난하고 힘이 없단 말이죠. 과거 청나라 시대에는 대단한 국가였지만 지금은 너무 어려운 나라예요. 그래서 뭔가 새로운 나라 만들고 싶다. 그리고 50년대에는 이 소련이 굉장히 잘 나갔잖아요. 소련 공산당이 잘했거든요. 그래서 소련 공산당처럼 우리도 좀 잘 해보자. 뭐 그래가지고 10년 안에 미국을 따라잡는다라는 목표를 세웠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는 공업 생산력을 2배를 확보하자. 그다음 철강 생산력을 확보하자. 그러면서 대부분의 농토를 인민공사를 조직해가지고 거기서 협동농장을 만들어가지고 뭔가 새로운 생산성을 높여보자. 그리고 자산 계급을 혁파함으로써 사상의 대약진을 하자. 이렇게 새로운 운동을 대대적으로 벌입니다. 자, 문제는 철강 생산량을 확보하자. 그러면 철강 공장을 많이 만들고 그래야 되는데 뭐 철강 공장 만들 돈이 있나요? 철광석을 사올 수 있나요? 뭐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집에 있는 무슨 옛날 솥단지니 농기구니 이런 것도 생산했다고 바치고 이런 일들이 막 발생하게 된 거예요. 결국은 집단 농장에서 제대로 생산이 되지 않아 가지고 이 결과가 뭐였냐면 많게는 5천만 명, 적게는 2천만 명 정도의 아사자가 발생을 했다는 겁니다. 공산당 입장에서는 이 대약진 운동은 정말 치욕적인 사건 중에 하나였던 거죠. 그리고 이
결과에 의해서 모택동은 주석직의 사임으로 끝나게 되는 게 바로 이거였습니다. 그러고 나서 모택동이 다시 벌인 사건이 문화대혁명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 대약진운동의 실패로 인해서 모택동은 주석직에서 실각을 하게 되고요. 권위가 상당히 떨어지게 되죠. 그러다 보니까 2인자였던 류사오치와 덩샤오핑이 등장을 해가지고 이제 권력 쟁투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중공산당 내에서 모택동은 왕이 아니었어요. 물론 상당한 권력을 쥐고 있었지만 목소리가 가장 컸지만 치열하게 그 내부에서 권력 쟁투가 있었던 거죠. 자, 모택동이 물러나 가지고 이 류사오치와 덩샤오핑이 주도하는 이런 세상을 보다 보니까 이제 더 이상 나는 권력이 없나 보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런 꼴을 도저히 못 보겠던 거죠. 그래서 새로운 일을 벌입니다. 그게 바로 문화대혁명이라고 하는 건데요. 실제로는 66년부터 68년, 길게는 70년까지 이런 아주 폭풍 같은 일들이 있었지만 실제로 모택동이 1976년에 죽었는데 그때까지 한 10여 년간 문화대혁명은 일어난 걸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때 등장했던 구호가 낡은 사상, 낡은 문화, 낡은 풍속, 낡은 관습을 타파하자 이런 거였습니다. 자, 구체적인 타임라인을 보면 1962년에 권력을 확보하기 위해서 계급투쟁을 강조합니다. 주석직은 물러났지만 다른 사람들을 계속 선동을 해가지고 새로운 사람을 만들자라고 운동을 일으키죠. 특히 젊은 청년들을 선동을 해가지고 홍위병을 조작합니다. 그래서 수없이 많은 지식인들을 잡아서 죽이거나 아니면 시골로 이제 보내는 일들을 많이 하게 되죠. 그리고 린바오휘와 인민해방군까지 이제 투입함으로써 이 마오쩌둥은 다시 권력을 쥐게 되죠. 그리고 린바오를 후계자로 정합니다. 그래서 2인 체제로 자리 잡게 된 거죠. 이때까지 보면 마오쩌둥은 문화대혁명을 이렇게 성공하고 있었던 거죠. 그렇지만 1971년이 되면 모택동과 린비아오 사이가 벌어져요. 그래서 린비아오가 이대로는 안 되겠다 해가지고 모택동을 암살할 계획까지 세웠다가 그게 실패하고 그러자 가족들과 함께 비행기를 타고 소련으로 도망을 가다가 몽골 지방에서 비행기 추락사고로 죽게 되고 그러고 나서 1973년이 되면 덩샤오핑이 복권함으로써 종결이 되게 됩니다. 근데 이 문화대혁명이 영향이 엄청나게 큽니다. 10년간 국가 기능이 정지됐고요. 그러다 보니까 국가 경제는 20년은 후퇴됐다. 이 기간 동안에 교육이 정지가 되었습니다. 대학생들은 거의 공부를 안 하고 시골에 가서 노동을 했어야 했고요. 그리고 유명한 사람들은 이렇게 여기 사진에 있는 것처럼 반동분자라고 해가지고 자아 비판을 하게 되고 또 이런 사람들의 상당수를 죽이거나 아니면 시골에 가서 하방이라는 거를 하게 합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런 학식 있는 사람이 탄생하지 않았고요. 대학생도 공부를 안 하니까 꽤 오랫동안 학문이 쇠퇴가 되게 됐던 거죠. 그래서 요 시기에 중국에서는 뭐 좋은 책도 나오지 않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요 중국에서 나오는 번역서 같은 거, 요 시기와 요 시기 지나서 한 20년까지는 좋은 문화들이 등장하지 않았던 거고요. 제일 안타까운 건 그동안에 뭐 전쟁이 나서도 많이 보존되었던 전통 문화유산이 80%가 사라지게 되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중국에 여행 가시면 주요 관광지마다 서 있는 많은 것들이 이 문화대혁명 이후에 새로 만든 것들이에요. 예를 들면 뭐 곡부인 공자사당 같은 것도 그전까지는 꽤 오랫동안 뭐 보존하고 있었는데 아마 명나라 시대에 뭐 청나라 초기에 지었던 거겠죠. 이제 그런 것들이 전부 다 불살러지고 문화대혁명 이후에 다시 다 복원한 것들이다라고 하는 거죠. 참 안타까운 일이죠. 중국에 가보면 참 멋없이 서 있는 많은 것들이 있는데 옛날 것들을 베낀 것처럼 보이는 좀 허접해 보이는 이런 유산들이 많아요. 그게 바로 문화대혁명 때 불태 없어져 가지고 그 이후에 새로 복원한 것들이다라고 하는 할 수 있습니다. 자, 이 문화대혁명 이후에 등장한 인물이 바로 새로운 중국의 설계자라고 하는 등소평이죠. 덩샤오평이라고 부르는 사람인데 이 사람은 사천성 출신이에요. 그래서 객관이라고도 부르고요. 이 사람이 그전까지는 중국 공산당이 모택동의 1인 지배 체제 내지는 뭐 집단지도 체제를 어느 정도 유지를 해왔죠. 이제 그런 모습을 이 사람이 확실하게 자리를 잡습니다. 원래 9명의 중앙정치국 상무위원들의 집단지도 체제가 중국 공산당의 본 모습이에요. 그 덩샤오핑 이전에 있었는데 그걸 확고하게 다지고요. 그다음에 주석직은 5년 그리고 연임할 수 있다 이렇게 정하고
그 주석직을 5년을 한 다음에 연임을 할 때 그다음 주석이 될 만한 사람들을 이 9명의 중앙정치국 상무위원회에 넣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서열을 매기죠. 그러고 나서 65세 이상은 다음 후보에 오르지 않는 걸로 해가지고 자연스럽게 나이 든 사람은 퇴출하는 이런 문화를 만들었던 거죠. 그래서 등소평이 죽기 전에 장점인을 후계자로 이제 지정을 합니다. 사실은 원래 후진타워를 하고 싶었는데 여러 가지 사정에 의해 가지고 장점인은 5년을 하고 5년 후에는 후진타워를 그다음 후계자로 해라라고 해서 장점인이 10년, 그 10년 사이에 후반기에는 후진타워가 또 9명에 들어가게 되고요. 그리고 장점인이 물러간 이후에는 후진타워가 자리 잡게 하고 이렇게 특정 권력자가 마음대로 하지 못하도록 하는 체제를 이제 만들었던 거죠. 그래서 오늘날도 보면 9명의 중앙정치국 상무위원이 7명은 줄어들었지만 여전히 집단 지도 체제의 모습을 갖고 있다라고 하는 게 이 사람의 설계에 의한 것이죠. 등소평이 남긴 어록 중에서 가장 유명한 건 흥묘 백묘론이죠. 이건 원래 사천성의 속담이에요. 고양이가 검든 희든 그건 문제가 아니다. 쥐를 잘 잡는 고양이가 좋은 고양이다. 아주 실용적인 사상을 갖고 있었던 거죠. 그다음에 선무론, 해안 지방이 먼저 잘 살고 그다음에 내륙을 잘 살게 하면 된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중국의 발전은 거의 다 해안 지방 중심으로 발전하게 되고 지금은 이제 문제가 되는 게 내륙 지방이 워낙 낙후되다 보니까 빈부격차를 줄이려고 하는 노력들이 많이 있었던 거죠. 그리고 이 사람의 주창에 의해서 이 중국이 이 탑2까지 올라서게 된 가장 중요한 사건이 개혁 개방을 하는 거죠. 그래서 1978년에 등소평이 권력을 잡은 이후에 1992년까지 시장 경제로 점차적으로 이행을 하다가 1992년에 이 사람이 남순 강화를 통해서 오늘 강의의 주제인 도광양해를 주창을 하면서 우리가 앞으로는 이 공산주의와 자본주의의 혼합 체제를 통해서 꾸준히 준비를 해가지고 미국을 따라잡을 수 있는 이런 노력을 해야 된다라고 주창을 해왔던 거죠. 결국은 개혁개방이 지금 벌써 30년이 흐른 이 시점에서 보면 등소평이 주창했던 실용주의 노선, 그것이 중국의 경제 성장에 지대한 역할을 하게 됐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